저는 약간 시골에 살았어요. 약간 시골. 그래서 서울 근교에 살았어요. 그래서 학교는 다 중고등학교 내내 다 서울로 통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죠. 근데 이제 저희 집이 약간 시골이어서 제 아이 걸음으로 이제 그 청소년이긴 했지만 걸음으로 꽤 먼 거리를 나와야지 버스를 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 거리를 항상 이렇게 걸어가는 거리를 아버지가 항상 자전거로 태워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봄, 여름, 가을, 저희 아버지도 너무나 정확하셔서 항상 제가 그 시간도 기억해요. 6시 45분. 이게 딱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엄마가 막 밥 해주고 아침에 막 등교 준비해 주신 다음에 6시 45분엔 아버지가 자전거 딱 준비하고 바깥에 계세요. 여기서 조금만 늦어도 이제 불호령이 떨어져요. 그럼 이제 제가 그때를 이제 기다렸다가 아버지 자전거를 타고 한 10분, 15분도 안 되는 거리긴 하죠. 한 10분, 15분 정도 이제 아버지 뒤에 타고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이 제가 아버지랑 대화할 수 있는 거의 스몰 토크 아니고는 아버지랑 얘기할 게 없거든요. 근데 그 시간만큼은 학교 얘기, 친구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겨울이 되면요. 추운 날씨에 자전거 뒤에 앉혀서 가다가 이제 다 와서 내리잖아요. 딱 내리는 순간 발이 쪼개질 듯 아파요. 왜냐면 얼었기 때문에. 네. 그 이제 그거 한두 번 경험하니까 제가 기억에 항상 내리기 전에는 발을 꼼지락꼼지락 했던 그 기억이 나요. 발을 이제 조금 녹이고 하느라고. 그 기억이 나는데 이제 제가 저는 이제 그냥 조금 평범한 집안에 경제적인 수준이 평범한 정도였다면 제 친구는 그 동네에서 또 아주 부잣집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 시절인데 제가 81학번이에요. 그러니까 70년대였던 거죠. 집안에 이제 자가용이 없던 시절이었는데 그 친구는 집에 자가용이 있어서 그 아버지가 그 운전사였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사람이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그 어쩌다가는 만나요. 거기 가다가 그러면 그분도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인사도 하고 막 그랬긴 했는데 지금 되돌이켜 생각하면 저는 자전거 타고 갔던 아버지와의 그 거리가 더 행복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아이고 왜 우리는 좀 편안하게 겨울에도 이거 발 얼을 거 걱정하지 않고 집에 차가 있어서 편안하게 등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추억이에요. 그 아버지와의 한 10분 15분 등교길이 자전거 뒤에 매달려 갔던 저의 기억이.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어린 시절에 에피소드로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어땠어? 이런 언어적인 정보 말고 인자하셨어? 엄하셨어? 이런 정보 말고 기억나는 장면들 한번 떠올리면서 옆에 짝꿍이랑 한번 아버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5분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 앞에 2분 30초 동안 이야기 나누시는 거예요. 네.
5분 시간 지났습니다. 네. 어떻게 좋은 추억 떠오르셨나요? 네, 여러분도 얼굴 보니까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네. 네, 좋은 추억들은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죠. 네. 그런데도 유감스럽게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강의 제목은 조금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제목이 되었어요. 왕따 아버지. 또 더 나아가서 아버지 부재가족. 네. 좀 서글픔이 올라오기는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거는 이제 강의 시간에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머니와 자녀 관계에 대해서 공부 같이 했죠. 잠깐만 복습해 볼게요. 네. 어머니와 자녀 관계의 특징은 좋은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정말 정서적으로 잘 연결되어서 이 아이가 어머니와의 관계의 경험으로 자기 자존감도 건강하게 만들고 세상에 대한 믿음도 만들고 그리고 너와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좋은 거라는 거 관계 상위 이미지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를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잠깐 퀴즈 낼게요. 여기 적혀 있는데 그러면서 또 제가 아주 강조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포인트였어요. 지난 시간에 강의 들으셨던 분 손 들어 보세요. 네, 거의 다 들으셨어요. 네, 이분들한테만 기회가 갑니다. 복습. 네. 사랑은 땡땡땡 땡땡땡 이어야 한다 라고 했는데 어떤 게 맞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했던 내용 중에 우리 뭐 동영상도 봤었고 많은 어머니들이 사랑이 없는 건 아닌데 뭔가 어긋나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그런 이제 가족의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사랑은 잠깐 조금만 크게 땡땡땡 땡땡땡 쌍방형 강의야 그래도 유사 근저까지 오긴 하셨어요. 네, 요런 방향일 것 같아요. 어머니의 의도대로 어머니의 마음대로 주는 사랑은 좋은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미 이제 잘 학습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가면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이면 상대방. 그 다음에 상대방 요 뒤에 세 글자만 맞추면 제가 상품 나갑니다. 중심적. 예? 중심적, 상대방 중심적이어야 된다. 네, 내용으로 맞았어요. 그렇게 얘기하신 분 누구시죠? 선생님, 네, 상품 나갑니다. 자, 이게 제가 쓴 책인데 이거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네, 네. 제가 쓴 어머니와 자녀 관계에 대한 내용을 담은 나의 다정하고 무례한 엄마 책을 한 권 드렸고요. 제가 내용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인데 상대방 맞춤형이어야 한다. 사랑은 반드시 상대방 맞춤형이어야 돼요. 내가 의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사랑을 주는 거는 그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 맞춤형이 되려면 정말 눈을 크게 뜨고 상대방이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뭐를 원할까? 내 자녀가. 내 자녀를 신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크게 열고 보셔서 그거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에 강의를 했어요. 한 문제 더 나갑니다. 관계는 땡땡땡과 땡땡땡이 공존해야 된다. 두 가지 상반된 개념이 있었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하여튼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데 뭐라고 그랬었는지 기억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기억나시는 분 얘기해 보세요. 관계에는 좋은 관계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배려심? 네. 배려심하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자존감. 네, 자존감도 필요하고 배려심도 필요하고 내용적으로는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확실히 서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상대도 존중해야 된다는 의미로서는 그 관계가 필요한 속성이기는 해요. 이기심과 이타심. 네. 나를 위하고 동시에 남도 위하고. 네. 또 이제 사실은 다 맞는 대답이긴 한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보웬이라는 가족치료 학자가 특히 이제 강조한 부분이기도 해서 또 여기서 원했던 저의 답변이 있기는 해요. 뭐냐면 여기서 뭐가 나오는데 비슷한 게 친 하면서 뭐가 나왔는데 친밀함과 또 친밀함과 비슷하게 나왔어요. 절반 맞히셨어요. 친밀함의 반대가 뭘까요? 오! 맞히셨죠? 친밀감과 거리감. 네, 역시 상품 나갑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퀴즈 있으니까 오늘 강의 열심히 들으세요. 네. 네. 관계는 두 가지 속성이 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 하나는 아주 친한 것도 필요해요. 관계가 있다라는 건 그만큼 서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고 뭔가 연결된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친밀하기는 해야 돼요. 근데 친밀함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적절한 거리감이 공존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 이기심과 이타심도 맞는 이야기예요. 나는 나, 타인은 타인으로 있으면서 서로 마음을 알아주는 거. 예. 독립된 개체로서 분리된 상태에서 잘 연결되는 거. 근데 이게 너무 가까워서 한 몸으로 막 엉켜붙으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지난 그 시간에 포인트는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 맞춤형이어야 한다라는 거 하고 좋은 관계라는 것은 친밀함과 거리감이 공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포인트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 관계는 진짜 색깔이 달라요. 저는 이제 가족 심리학이 제 전공이니까 여기에 관해서 이제 많이 늘 책을 좀 보죠. 논문들도 찾아보고. 근데 어머니와 자녀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책을 서치를 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료가 나와요. 어머니와 자녀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연구되어 있고 아주 정말 그냥 넘치도록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의외로 똑같이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는 분명히 너무나 중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자녀 관계하면 어머니와 자녀 관계에서 나오는 연구 결과의 한 100분의 1? 예, 정말 상대적으로 적어요. 네. 굉장히 아버지와 자녀 관계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별로 연구가 되어 있지도 않고 그런데 그럼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 머릿속에서도 가족, 부모님 하면 어머니 생각이 더 많이 나지 아버지 생각은 좀 덜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요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인 관계에서의 친밀함, 거리감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조금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존재는 반드시 어머니가 있어야지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버지는 이인 관계가 아닌 삼각관계 안에서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의 많은 분들이 아이 키우셨죠. 근데 아기 키울 때 보면 애들이 생애 초기에는 아직 아기였을 때 가난하기였을 때는 엄마만 찾죠. 그런 기억들 많이 나시죠. 그래서 여기 아버님 혼자 계신데 거의 남자분 중에서는 유일한 분이 너무 멋지세요. 혹시 서름당한 기억 없으세요? 애들이 아빠 막 밀쳐내서?
엄마만 찾고. 아, 시간이 없으셔서 어차피 그런 경험할 기회도 없으셨군요. 네. 예. 근데 기회가 없으니까 상처를 안 받으시긴 하셨는데 다행이긴 해요. 네, 저희 남편은 이제 저희는 유학 중에 같이 아이를 키웠는데 진짜 서로 많이 당했어요. 애가 엄마만 좋아하고 아빠 싫어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 유모차 끄는 거조차도 아빠는 손도 못 대게 했어요. 네. 그리고 막 울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근데 이제 1차적으로는 어머니하고 주로 관계 형성, 아주 생애 초기에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요게 이제 조금씩 분화하는 시기가 들어와요. 그게 이제 1세에서 2세 정도 되면 엄마가 열심히 아이 눈 맞춰 가면서 아이가 원하는 것들을 잘 채워주죠. 그런데 이제 1살 정도 되면 어머니들이 어떤 시도를 하냐면 훈육을 하기 시작하시죠. 이건 안 돼? 이건 뜨거워? 만지면 안 돼? 이건 헝클어 놓으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엄마가 훈육이 들어가는데 이러면서 야단을 치게 되는 거죠. 이 아이는 생애 최초로 갈등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옛날에 응애만 하면 뭐든지 와서 다 채워줬었는데, 내가 왕이었었는데, 이제는 엄마가 딱 중심 잡고 이건 안 돼, 이건 돼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아이로서는 좀 이제 세상이 좀 깝깝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엄마랑 이제 대립을 하고 있는데, 대립할 때 아이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겠죠. 우연히 이렇게 봤더니 저쪽에서 너무 좋아하고 있는, 막 입이 이렇게 귀에 걸려 있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낯설지도 않아. 내가 평소에 좋아한 건 아니었지만 낯선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리 와, 이리 와. 엄마가 야단쳤어? 네. 그러면은 이 아이는 이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생겨요. 엄마와의 갈등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 갈등이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세상에 갈등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최초의 이 갈등을 경험하면서 견디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빠한테 가서 위로를 받죠. 엄마가 야단쳤어. 엄마가 하지 말래. 그러면 이제 아빠들은 그렇지 않아도 기회를 찾았는데, 아이랑 친해질 기회가 찾았는데, 아이가 이제 엄마랑 이제 싸우면서 자기한테 오니까 너무 좋아하죠. 아빠가 더 좋지. 응, 아빠밖에 없지. 하면서 이제 아이에게 환심을 사죠. 이때 이제 이 아이는 정말 관계가 잘 형성된 다음에 분리를 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엄마는 엄마, 나는 나. 예,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고, 관계가 2인 관계에서 3인 관계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2인 관계에서 3인 관계로 넘어가는 것을 잘 경험한 아이들만이 점차 관계가 분화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엄마와의 관계만 경험하는 아이들은 관계가 확장될 수가 없어요. 네. 자, 이제 어머니들이 아이를 훈육할 때 보면 제가 이제 그 자주 경험하는 건데, 어떤 이야기를 하시면 너 엄마 말 안 들어? 너 그럼 엄마가 너 두고 갈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중에도 은연중에 그런 표현을 쓰신 분들 이렇게 되돌이켜 생각하면 기억이 나시죠? 근데 그럼 왜 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까? 너 엄마 말 안 들어? 너는 엄마 갈 거야? 네, 뭐 슈퍼마켓에서 뭐 어디 놀이터에서 많이 써본 멘트인데, 근데 이게 우연히 써봤는데 맥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요 이야기만 하면 항복하면서 자기가 떼쓰던 거 다 놓고 그냥 엄마 다리 붙잡고 아니야 엄마 나 두고 가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달라붙어요. 근데 이게 효과가 있으니까 엄마들이 자주 쓰긴 하는데, 사실은 요 안에는 굉장한 심리적인 부분들이 보여요. 뭐냐면 이 아이들은 알아요. 엄마가 자기를 두고 가면 죽는다는 것을. 이거는 두고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목숨에 대한 위협이에요. 엄마 너 두고 간다? 그러면 아이는 아주 인스팅티브하게 알아듣고 살아야 되잖아요. 일단 초콜릿이 문제예요? 장난감이 문제예요? 다 놓고 난 차라리 내 목숨을 선택하겠다 하면서 달라붙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뭔가 효과가 있으니까 기회만 있으면 아이가 때를 쓸 때마다 너
엄마 간다. 그럼 이제 이 이야기는 다시 심리학적으로 풀어보면 너 죽을래? 하는 위협인 거죠. 그런데 삼각관계, 아버지가 있는 아이들은 너 죽을래? 하고 위협을 해도 나 몰라. 엄마 마음대로 해. 하면서 저쪽 가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조금 바로 항복하는 아이들하고 다르죠.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엄마한테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엄마와의 관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자기의 욕구, 자기의 감정, 자기의 사고 이런 것들을 뒤로 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엄마를 맞추는 아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뭔가 선택을 해야 될 때 내가 뭘 좋아하나 이런 생각하는 것보다는 엄마가 뭘 좋아하나를 먼저 생각하겠죠. 이런 위협은 사실은 엄마들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쓰세요. 그래서 조금 크면 아이들이 너 그럼 엄마 간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뭐 청소년기 되어 있고 다 컸는데 엄마 가든지 말든지 하고 꿈쩍도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럼 엄마가 약간 멘트를 바꾸죠. 너 엄마 간다가 아니라 너 엄마 죽는 꼴 볼래? 네. 그럼 또다시 항복. 아무것도 못해요. 네. 근데 역시 이런 상황에서도 아빠가 있으면 조금 견디는 거죠. 하여튼 갈등은 반드시 우리랑 좀 친구가 돼야 돼요. 갈등이 없는 상황에서 살려고 하는 거는 그건 굉장히 불안정한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살려면 한 가지 해결책밖에 없어요. 그냥 죽는 거. 네. 죽으면 정말 세상 평화예요. 아무런 갈등 안 느껴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살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갈등이랑 친구가 되어야 되는데 갈등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힘이라는 거는 엄마와 이런 갈등을 겪었을 때 누군가 나를 지지해주는 존재가 있었을 경우에는 견딘다라는 거. 이게 이제 아버지의 존재예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는 삼각관계 안에서 존재한다라는 거. 예. 삼각관계 안에서 존재한다라는 걸 이제 제가 한번 정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키워드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버지와 자녀 관계는 자녀가 어머니에게서 심리적인 분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거. 어머니는 자녀와 2인 관계이지만 아버지는 3인 관계. 아버지, 어머니, 자녀 이 삼각관계 안에서 존재한다라는 거. 그런데 아버지가 있어야만 관계의 분화가 되는 거죠. 분화. 하나의 그 이인관계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사귀고 또 갈등을 견디고 그럼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어린이집 가서 다시 친구들도 사귀고 선생님도 사귀고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안에서 갈등이 있으면 또 다시 견디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존재는 자녀에게 관계 역동을 체험케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보면 이제 아버지의 역할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버지는 이상적인 자아를 만들어주는 존재예요. 어머니는 이제 자녀들한테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에 비해서 아버지는 조금 그러니까 이상적인 존재, 뭐뭐 어때야 된다. 약간 이제 선생님 같은 느낌? 네, 좀 지켜주는 사람, 뭐 이런 것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엄마는 어떤 느낌이야? 그리고 아빠는 어때?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그때 한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유치원생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엄마는 쿠션 같은 느낌이래요. 쿠션. 그리고 아빠는 어떤 느낌이야? 그랬더니 아빠는 장난감 같은 느낌이래요. 아빠는 장난감. 그래서 왜 그런가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엄마는 편안한 존재인 거예요. 그냥 얼른 가서 힘들면 가서 안길 수 있는 존재. 위로받고 편안하게 나를 보살펴주는 존재인데 아빠는 어떤 존재냐면 잘 놀아주는 존재인 거죠. 아주 익사이팅하죠. 아빠는 많이는 안 보살펴주지만 어쩌다 한번 놀아주면 정말 재밌게 놀아주잖아요. 한 30분이 되던 1시간이 되던. 그러니까 장난감이 주는 아주 흥미로움 이런 것들이 아빠한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오래 안 가는 거죠. 우리 아이도 어렸을 때
우리 남편이랑 같이 놀 때 보면 잘 놀아요. 막 깔깔대고 웃는 소리는 저랑 같이 놀 때보다 더 많이 나요. 근데 끝이 항상 누가 하나 울거나 누가 하나 소리 지르거나 이러면서 끝난다는 게 문제예요. 예. 그런데 그러고 와서 엄마 아빠가 어쨌어 뭐 이러면서 울기는 하는데 제품에 와서 위로를 받더라도 2분 이상 안 가요. 2분 한동안 좀 안겨 있다가 다시 뿌리치고 가서 또 같이 놀아요. 그게 이제 아빠의 존재야. 예. 근데 아빠는 그래서 엄마와의 종속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아주 비밀스러운 존재, 어머니는 일상적인 존재. 어머니는 케어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익사이팅하게 놀아주지는 않아요. 들쳐업고 설거지도 하고 뭐도 하고 전화도 하고 막 이러는데, 아버지는 만사일 딱 접어놓고 완전히 몰입해서 놀아주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존재, 아주 흥미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자녀가 독립적, 심리적 성장, 또 성적, 사회적 능력이 좋은 아이가 되는 거. 왜냐? 관계가 자꾸 확장되니까, 관계 경험이 다양하게 되니까, 아버지로 인해서. 그리고 근데 아버지의 존재는 어머니의 관계가 어긋날 때 비로소 자녀에게 인식된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엄마랑 뭔가 갈등이 있었을 때 이제 드디어 2차적 존재로서 누가 있나 쳐다보니까 아버지가 있는 거, 이런 존재라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고 계시면 아버지들도 마음이 좀 느긋하신데, 아버지들도 처음 세상 태어나서 처음 아버지가 되는 거니까 나도 아이가 얼마나 이쁜데 이 아이가 날 인정해 주지 않고 자꾸 밀쳐낼 때마다 마음에 상처 받으시거든요. 상처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엄마한테 준 능력하고 아빠한테 준 능력이 달라요. 근데 어머니한테 준 능력은 훨씬 더 양육에 대해서 거의 이제 본능적인 초인적인 힘을 줬기 때문에 그거랑 힘겨루기 하실 필요가 없고 해봤자 지는 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 아내한테 양보를 하고 아버지 역할로서 충분히 좋은 존재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아버지 좋은 아버지 되고 싶으시죠? 사랑의 크기를 재라고 하면 저는 그걸 이제 뭐 어떻게 재일까? 이제 연구를 여러모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아버지의 사랑이 클까, 어머니의 사랑이 클까? 근데 제가 생각하면 아버지의 사랑도 어머니의 사랑만큼 클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미사 보면서도 끊임없이 아버지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이야기. 아버지가 주는 그 든든함이 있죠. 실제로 아버지가 있는 아이들과 아버지가 없이 성장한 아이들의 심리를 봤을 때, 아버지 없는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무서움을 더 많이 느끼고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아버지의 사랑도 어머니의 사랑 못지않게 크다라는 거. 그래서 아버지들이 이제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고 아이들한테 사랑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은 이렇게 맞춤형으로 주기만 하면 쏙쏙 들어가요. 아이한테 쏙쏙 들어가서 아이가 건강한 자아도 만들고, 어머니를 통해서 타인에 대한 상도 만들고, 하여튼 좋은 게 많이 이루어지는데, 아버지만큼은 아버지가 애쓰는 대로 들어가질 않아요. 네, 들어가질 않아요. 아무리 애써도. 아버지와의 관계는 항상 삼각관계 안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이인 관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거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아버지는 주로 집 밖에서 일하는 사람, 아버지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존재하고 아버지의 이미지에 어머니가 개입. 왜냐하면 어머니랑 더 지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요즘 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이제 육아 휴직도 아버지들한테도 동시에 나가고 그러니까 아버지랑 더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 심리학적으로 이제 하여튼 어머니들이 더 양육에 더 절대적으로 많이 그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실제 경험을 통해서 나의 어머니는 어땠다라는 그런 개념을 만들어 가는데, 아버지에 대한 개념은 어머니의 서술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빠가 어떤 사람이야? 아빠가 저녁에 오면 너랑 놀아줄 거야.
아빠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야. 아빠는 너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해. 이런 평소에 엄마가 하는 멘트에 의해서 아이들은 아빠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인적인 그 이미지 메이킹이 안 되고 아내에 의해서 된다라는 거. 예. 그리고 자녀의 자아 개념은 어머니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아버지는 자녀가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만든다라는 거. 아까처럼 아빠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야. 아빠는 우리를 지켜줘. 아빠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있어. 이런 멘트를 날려주면 참 좋겠건만 많은 어머니들이 아빠에 대해서 그런 좋은 멘트를 날리지 않죠. 근데 이제 왜 그럴까요? 왜 어머니들이 뭐 본능적으로 나는 어머니니까 나만 사랑받으려고 이럴까요? 그게 아니라 이제 삼각관계 안에서 아빠들이 엄마 속을 새기는 거죠. 아빠들이 부인을 힘들게 하니까 좋은 멘트 날려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아내한테는 속을 새기면서 나는 좋은 아빠 될 거야 하면서 아이한테 아무리 좋은 거를 제공을 해도 거기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없기 때문에 아빠들은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돼요. 좋은 아버지는 그래서 여기도 제목에서 나왔다시피 어머니의 작품이지 아버지의 작품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협조를 해주셔야만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아버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가족 심리학, 가족 역동에 대한 걸 잘 이해하시고 잘 전략적으로 하셔야 돼요. 네, 이런 이야기 하니까 이제 오늘 이게 결국은 핵심이기는 해요. 핵심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 주에 또 퀴즈 나가니까 그건 또 상품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기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보여주는지 제가 동영상을 보면서 정말 어느 프로그램에서 정말 이렇게 면밀하게 가족의 역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프로세스인지 이런 것들을 제가 아주 이렇게 잘 볼 수 있게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통해서 가족의 역동을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큰 다툼이 있었다는 부부는 결혼 14년 만에 각방까지 쓰게 되었다는데 아이들과 함께 있었던 아내는 며칠 전 다툼 상황이 생생히 기억난다며 그 흔적들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분이 굉장히 미인이네요. 며칠 전 큰 다툼이 있었다는 부부는 결혼 14년 만에 각방까지 쓰게 되었다는데 아이들과 함께 있었던 아내는 며칠 전 다툼 상황이 생생히 기억난다며 그 흔적들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부인이 굉장히 미인인데요. 네. 이게 다 깨져갖고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다 나갔던 거예요, 창문이. 크게 싸우셨나 봐요. 네. 아빠가. 말다툼 끝에 베란다 창문을 모두 부쉈다는 남편. 창문은 새로 갈아 끼웠지만 그날의 흔적은 아직까지 남아 있었다. 아내 또한 화가 나서 텔레비전을 부쉈다는데 아이고,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이고. 엊그저께 대판 싸운 이유도 그거예요. 돈 안 갖다 주는 건 둘째치고 대출을 왜 100만 원에 대한 대출이 8,350원이더라고요. 남편분이 대출을 왜 받으신 건데요? 저 몰래 대출을 받았어요. 왜 받으신 건데요? 남편? 친구를 꺼줬대요. 계속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보고 저렇게 뒤집어보고 의심을 안 하려고 참으려 해도 자꾸 의심하게끔 사람을 만들어. 뭘 하면은 그럼 지금 어머님은 그 친구분한테 꺼졌다는 사실을 못 믿으시는 못 믿어요 저는. 그 누구한테 사람이 꺼졌다고? 부자예요. 부자인데 어찌 100만 원이 없어갖고 이 사람한테 꺼서 대출을 받아서 꺼졌다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이거는 거짓말이잖아요. 믿지 못하시는군요. 네. 자신 부인 몰래 대출을 입장으로서 받은 뭐- 일을 마친 남편이 집에 들어왔다. 남편의 얼굴을 보자 아내의 표정이 금세 굳어졌는데 반겨주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네. 근데 같이 옆에 앉고 싶지가 않아. 아유. 아이고. 남편과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거북하다는 아내는 아이들이 있는 방 안으로 자리를 피해버렸다. 아니 나와서 얘기하라고 그랬죠. 왜? 시작부터 심각하네요. 네. 아내 없이 시작된 남편과의 대화. 그는 우선 아내가 보낸 문자 메시지부터 보여주었다. 바람이래 나더러. 대출 받은 거. 대출 누구 받아서 줬니? 어떤 줬냐고. 반지 사준 줬니? 응? 저는 밖에서 일을 하지만 인정을 안 해요. 제가 나가서 일하는 거를 무조건 바람을 핀다고만 생각을 하고 무조건 그쪽으로만 연관을 써요. 여자가 있다며 의심하는 아내 때문에 이 일이 손에 안 잡힌다는 남편. 오해를 받고 있다 이거죠. 네. 그 원인 제공은 저겠죠. 아무래도 일단 뭐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뭐 늦게 들어오는 것도 있고 술 먹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이상한 생각을 어떤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보험 문 닫아봐라. 굉장히 감정적이시네요. 저도. 네. 보험 일을 하니까 여자들을 많이 만나고 그러니까 야, 너 새벽 3시 반에 전화 오지? 여자한테 거짓말 좀 치지 마! 노래방 가서 여자들하고 어떻게 하고 있었어? 그래갖고 한두 분이서 내가 본 게? 네가 의심하지 않게 했어봐! 너가 여자 만난다고 해서 내가 의심한 거야? 그렇게 하지 마! 천벌 받아! 분노가 아주 극에 달하셨어요. 극도로 그렇죠. 민감해진 많으시고. 아내의 네. 반응에 남편과의 대화는 중단되었다. 저 애들 방으로 들어간 거죠? 아내의 갑작스런 울음에 제작진이 달래보았지만 아이들이 놀래죠. 그녀의 그러니까요. 분노는 쉽게 잦아들지 않았다. 내가 얼마나 못한 일을 하느냐! 노래방 가서 안 들었어? 그러지 마! 그러지 마라, 진짜. 네. 이렇게 갈등을 겪는 부부예요. 네. 이제 좀 열렬히 싸우는 부부죠. 부부들이 싸우는 형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소리 질러서 싸우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정말 아주 차갑게 투명 인간으로 무늬만 부부인 채로 아주 냉전 중으로 계속 살아가는 그런 부부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인데 이 부부는 조금 열렬하게 싸우기는 해요. 근데 아무리 열렬하게 싸워도 희망이 없지는 않아요. 네, 나중에 오늘은 안 보여드릴 거예요. 나중엔 이 부부가 어떻게 그 갈등을 풀어가는지, 그래서 어떻게 관계가 회복되는지는 제가 4번째 주, 그러니까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제가 보여드릴 거기는 해요. 이렇게 열렬히 싸우고 있는데, 하여튼 뭔가 남편이 좀 다른 여자들 만나고 뭐 이런 게 마음에 안 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갈등이 될 수 있는 뭔가 이 갈등 여지가 있었어요. 뭐 오해가 있었어요. 그 오해가 어떤지 그것만 일단 보여드리고
부부가 뭐 갖고 싸우는지를 이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역동으로 들어가 볼게요. 며칠 전 큰 다툼이 있었다는 부부는 어떤 데 졌는데? 했는데 어? 내가 못 봤어. 네가 의심할 행동을 하잖아 계속. 아유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목구멍에서 통 나오려고 그래 알아? 너 어떡하라고 내가 결혼했으니 내가 진짜 뭐 딸랑딸랑 종이 돼? 네가 나한테 종이 돼? 뭐 잘해줄 거야? 남편은 아내가 의심하고 있는 반지에 대해 지금까지도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저게 더 열받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속생이 한두 번이야? 네가 의심나게 했잖아 맨날 의심나게. 그래서 아예 얘기가 안 통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지금 아이들한테 네. 화를 내신 거죠? 불 켜고 거기 놀아. 문 닫고. 아이들이 애꿎은 아이들에게 화살을 돌린 남편. 아, 아내는 남편의 묵묵부답에 지친 듯 한참을 서럽게 울기만 했다. 애들이 싫대. 죽겠대. 그럼 애들 닫고 나가든가. 애들 데리고 내가 어딜 나가? 나갈 데 없으면 여기 있든가. 니만 나가면 돼. 니만. 네가 나가. 어? 야, 나 X 만들어놔서 네가 내 집이요. 남한테는 잘하면서 넌 왜 그러냐? 나는 남한테만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가서 딴 여자 술 사주고 그러라고. 여기 있지 말고. 안 아깝잖아. 딴 여자 밥 사주고 그러는 거는. 결국 참지 못한 남편이 밖으로 나가버리는데 반지를 누구에게 왜 준 것인지 아내가 알고 싶어하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해주지 않은 채였다. 저게 더 답답한 거예요. 너는 내가 죽었어야 돼. 안 나. 해주면. 그럼 뭘까요 도대체? 너도 대져버려. 아 내가 왜 죽어? 아니, 서로의 말썽하는 게 감정만 건드리고만 애들보다 더 유치하게 싸우세요. 아내가 말하는 초등학교 반지 이학년.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 한 살 많은 형을 우리 그 동료를 한 명 처녀를 소개를 시켜준 거죠. 그 형이 이제 마음에 들어서 반지를 사서 선물을 해준 거죠. 근데 이제 여자 쪽에서 뭐 이제 사귀다 보니까 또 이제 나이 먹고 사귀다 보니까 안 맞으니까 이제 그 반지를 다시 돌려줘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같은 사무실 쓰니까 저를 준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제 다시 방을 듣고 있다 그 형은 수원 살거든요. 근데 만날 기회가 자주 없으니까 갖고 다니다가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내 차 운전석에 타면서 다시 방을 열어본 거겠죠. 근데 이런 설명을 아내에게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얘기하시면 될 텐데. 남편이 나가자 보여줄 게 있다는 아내. 뭐지 각서 같은 거 미안해 잘못하는 거 각서가 한 2~30장 된 거지 살면서. 그리고 사랑해 딸랑딸랑 종이 내게 미안해 내가 늦게 들어와서 맨날 이렇게 막 저한테 편지를 써요. 이런 식으로 막. 그동안 이런 일이 있을 서로 때마다 다 모아놨어요. 아내에게 다정한 내용의 편지를 써줬다는 남. 네, 여기까지. 네. 네. 자, 하여튼 취소. 네. 자, 이렇게 그 뭔가 오해가 있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부부 갈등이 있는데 이 부인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래도 뭔가 남편이 나한테 잘해줬다. 남편이 나한테 아마 이제 연애 시절에 그랬나 보죠. 난 당신의 종이 되겠다. 딸랑딸랑 종이 되겠다. 이런 얘기한 것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너한테 잘하겠다라는 각서도 다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했던 거죠.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느낌이 굉장히 소중한 거죠. 이 안에서 이제 부인의 심리가 보이기는 하는데 그 이제 상담이라는 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설명적인 접근이고 또 하나는 실천적인 접근이에요. 설명적인 접근은 뭐냐면 도대체 왜 이 부부는 이런 이슈를 가지고 갈등할까? 왜 이런 거 갖고 이렇게 큰 싸움이 될까?
이런 부분들을 아주 섬세하게 잘 설명을 찾아가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부인의 심리도 들어가 봐야 되고 남편의 심리도 들어가 봐야 돼요. 그럼 어딘가에서 잘 이해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알아내면 이게 이래서 이랬군요. 당신 마음은 이런 거였군요. 그냥 이렇게 대충 리프레이밍하고 대충 좋게 얘기하는 거 말고요. 네. 그런 것들을 꼭 꼬집어주면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이게 이제 설명적인 접근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심리학적인 이해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 접근은 뭐냐면 실천적인 접근이에요. 실천. 네.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부부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서 관계를 나쁘게 하는 행동들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관계를 좋게 만드는 행동들은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 관계가 좋게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실제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연습을 시키면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실천적인 접근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 설명적인 접근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가능한 거죠. 충분히 나에 대한 이해도 되고 내 남편에 대한, 내 아내에 대한 이해도 된 다음에 아, 그게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해서 마음이 편안해진 상태에서는 조금씩 가르쳐주면 요건 요렇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요건 요렇게 이렇게 하면은 정말 아주 애기처럼 다 뽑아가면서 실천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이제 그거는 기회가 되면 제가 보여드릴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일단 갈등이 있었을 때 집안 내에서 어떤 역동이 벌어지는가. 오늘은 이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충분히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이제부터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제 주제, 아까 이제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갈등만 보여드린 거고, 이제는 이제 구체적으로 삼각관계로 들어갑니다. 초등학생 큰아들과 둘째 딸이 받은 상장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아둘 정도로 아내는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 예, 사고력이 우수하다. 상 받은 거. 전부 다 상이에요. 통지표도 다 올백 아니면 하나 틀리고 다 거의. 자녀 얘기할 땐 참 기분이 다 이렇게 뿌듯해 하시네요. 예. 표창장상도 받았을 거라 끝도 한도 없이 나오네요, 상이. 김명장은 진짜 한 번도 꼼꼼하죠? 놓친 적이 없어요. 단장, 아예 부회장. 상장들을 뭐 이런 저렇게 파일로 다 잘 정리하고 그렇게 애들이 똑똑하고 좋은데. 엄마의 표정을 보세요. 표정이 참 좋으시네요. 착해요, 착해. 애들 얘기할 때. 아이들 얘기만 너무 들어도 행복해 기분이 보이죠? 좋아진 아내. 착하지? 어? 너 누구 아들이야? 엄마 아들이야? 엄마 많이 한 번. 자녀를 향한 아내의 시선은 애틋하기만 했다. 식사를 마친 뒤 그녀는 아이들의 공부를 꼼꼼히 봐주고 있었다. 아빠 빼놓고 넷이는 참 좋네요, 분위기가. 있잖아. 여기 엄마가 답 있지, 정답. 정답은 빨간색으로 해갖고 공부도 체크하고 봐주시고. 중요한 건 엄마가 그러니까요. 별표 하라 그랬잖아, 별표.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면 저도 잘 못 봐주겠대요. 별표 안 해놨어? 예. 뭐 적어주시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해요. 애들이 학원을 못 가니까. 이때 엄마 얼굴 보면 너무 예뻐 보이죠? 학원을 안 다녀요? 나이도 훨씬 예, 어려 안 보이고. 다른 끊었어. 이야. 아빠가 돈 없다고 다니지 말래요. 공부하겠죠. 네. 자, 이렇게 엄마가 이제 남편하고 관계가 악화되면 위로를 아이들한테서 받는 거죠. 아이들 공부 잘하고 착하고 아이들 키우는 재미에 정말 삶의 낙을 느끼면서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아내의 특징이 잘 나타나기도 해요.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에요. 야무져요. 근데 이 야무진 특징은 사실은 부부 관계에서도 나타났어요. 부부 관계에서 아까 이제 부부 사이에서 어떤 에피소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친구한테 돈을 100만 원을 꿔줬대요. 자기 돈도 없으면서. 근데 그거에 대한 이자가 8,346원인가?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꼼꼼하고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의 모습이긴 한데 그런 모습이 부부 갈등에서는 오히려 갈등을 부각시키고 아들과의 관계에서는 장점을 부각시키는 거죠. 꼼꼼하게 봐주고 체크해주고.
네. 그래서 이제 아들 키우는 마음으로 사는, 엄마는 이제 이러면서 마음을 잡고 사는데 이 사이에서 아빠는 어떤가 한번 볼게요. 듣고 일을 마친 남편이 돌아왔다. 남편이 들어오자 아내는 차갑게 돌변해 있었다. 아예 눈을 안 마주치시네요. 서로에게 인사 아내만 한마디 외면하네요. 건네지 않는 부부는 무척 냉랭한 모습이었는데 남편과 부인의 마주치기 표정이 싫다는 아주 듯 순식간에 바뀌죠. 아내는 아예 남편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주방으로 피해버렸다. 뭐하냐? 공부했냐? 아따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대? 아 맨날 공부해. 맨날 문제는 이거 하는 거밖에 하는 거라고. 아들에게 말을 걸어보지만 돌아오는 건 퉁명스런 말투의 대답뿐. 아빠가 어떻게 해서든 좀 끼워주려고 서운하죠. 하는데 공부하냐고 잘 안 되죠. 하는 말하는 방식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그녀는 점점 그게 예민해져가고 관심이었는데 있었다. 사실은. 너 뭐 해야 된다며? 어? 아우 또 목욕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또 팽당했어요. 아빠 할 일이 자꾸 없어지니까. 예. 집안에서 외로운 왜 거예요. 이렇게 불편해서 뭐 집이 컸어요? 그냥 나가서 그냥 네. 식사는 하신 거예요? 어떻게 끼어들 틈이 없죠. 먹어야죠. 집안에서. 아직 식사 안 하시고. 집에 들어온 지 5분이나 지났을까. 남편은 또다시 밖에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 남편을 향해 아내 또한 어디 가냐고 묻지도 붙잡지도 않았다. 신경을 안 쓰시네요. 저만의 공간이 있어요. 아내와 불화가 생긴 이후부터 아이들까지 자신을 외면한다는 남편은 답답하다는 듯 어디론가 향했는데 아빠들은 엄마의 도움 없이는 집안에 그가 이렇게 도착한 곳은 이렇게 예전에 흡수될 수가 크레인 없어요. 기사로 일하던 곳이었다. 운전 기사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마련된 컨테이너 박스. 이 작은 공간이 지금의 남편에게는 집보다 더 편한 안식처가 돼버린 것이다. 아직 저녁 식사를 하지 못한 남편은 허기를 달래기 위해 컨테이너 냉장고 안에 있던 막걸리를 꺼내들었다. 아 이게 무슨 청승입니까? 집 놔두고. 술안주로 익히지도 않은 라면을 먹는 남편. 생라면 안주 삼아서 또. 아내가 차려준 밥을 가족과 함께 먹은 지 오래됐다는 남편은 답답한 일이 생길 때마다 이곳을 찾는다고 했다. 남편은 이게 더 편하다는 거잖아요. 예. 아내분은 지금 보험 설계사 일 하는 거 자체를 좀 싫어하세요? 당연히 싫어하죠. 주위에 여자들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나만 믿어달라 이거죠. 내가 100만 원을 대출을 받든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든 아가씨를 불러서 노래를 놀든 남편을 믿으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냐 이 말이죠.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그러게요. 옆집 아저씨도 아니고 내 연거푸 남편인데. 술을 들이키던 남편은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르자 며칠 전 아들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아빠 추워. 텔레비전도 보고 싶어. 며칠 전에 낀 거죠. 엄마는 한숨만 쉬어. 언제 평화가 올까요? 아이고 아직 어린 나이인데. 어느 날 술을 먹고 집에 들어가서 아침에 눈 떠갖고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아빠 어제도 아줌마들하고 놀았어? 아이고. 애들이 뭘 알겠어 솔직한 얘기로. 아내는 물론 아이들까지 자신을 애들 이해해주지 않는 앞에서도 가족에 대해 아내가 서운함을 정리를 토로하는 했다는 남편. 거군요. 그렇죠. 예. 진짜 서럽겠죠. 네. 굉장히 외로울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도 너무 고통스러워요. 아이들이 그냥 어린아이로서 편안하게 지들 나이에 맞는 고민을 하고 지들 나이에 맞는 재미를 붙이면서 살아야 되는데 본인이 아무리 고민해봤자 해결할 수 없는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면 평화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뭐가 될까 어른들이 해야 되는 고민을 하면서 살아요. 이건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못할 짓인 거죠. 근데 이 아빠도 정말 아이하고 정말 친해지려고 같이 목욕 갈래, 공부 열심히 하네, 뭐 좀 봐주려고 하더라도 전혀 틈이 안 생기는 거죠. 그 얼마나 서러워요. 그냥 마른 날 라면
먹으면서 저렇게 집 못 들어가고 그대로 아버지 왕따 현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기에서 그러면 삼각관계가 중요한 거니까 삼각관계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허공이 되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나서야 남편은 집으로 들어갔다. 이미 아이들은 인기척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자고 있었고 아내만이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늦은 귀가가 못마땅한 듯 했지만 아이들이 깰까봐 그녀는 아무런 말도 건네지 않았다. 아이고. 그날 새벽 별 문제 없이 하루를 마치고 아내도 잠이 들었을 무렵 남편은 잠들지 못하고 홀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야, 또 드시네. 이게 많이 취해갖고 왔는데. 자냐? 강. 아버지들도 네. 이렇게 왕따 당하고 팽당한다고 깊이 해서 잠든 바로 아들을 패자가 태우는 되는 건 남편. 아니죠. 왜? 예. 뭔가 반항을 합니다. 저희 자는 척하는 걸 수도 있어요, 봐봐. 아이들이. 똑바로 일어서. 결국 아들은 잠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아이고 세상에 자다 일로 말고. 와. 일로 와. 일로 와. 정교 부회장 돼서 선물 사와도 뭐 할 판에 아버지가 저러시네. 야, 너 왜 여기서 자고 있어? 어? 왜 여기서 자고 있냐고? 어? 어? 아이 입장에서는 아빠에게 어? 점점 반감이 생길 수 네. 있겠군요. 엄마와만 다정히 지내는 아이들이 서운했던지 남편은 화를 낸 채 집을 나가버렸다. 아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던 아들은 엄마 품에서 한참을 서럽게 울었다. 그럼 요즘 초등학생인데. 아빠도 맨날 신경도 안 써주면서 그러면서 우리한테 자꾸만 그래요. 아빠가 별로 안 좋아? 네. 왜 안 좋아? 아빠는요 맨날 신경도 안 써주고요. 맨날 아들의 자기 답을 할 잘 일만 하고 보세요. 맨날 자기만 노니까 음. 아빠가 별로 싫어요. 요 대답은 아이가 한 대답일까요? 아니면 아이 엄마가 하는 대답일까요? 네. 이게 이제 미분화예요. 아이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아빠를 만나는 게 아니라 엄마를 통해서 만나는 거죠. 그리고 아빠들이 보면 여기서 왕따 당하면서 그냥 바로 굴복하지 않죠.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 체계로 만들고 싶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대충 두 가지예요. 여기서도 나왔는데 이게 이 가족에서만 있는 특수한 모습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너무 유니버설한 모습이에요.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네. 뭐냐면 큰 소리 치는 거. 목소리 크게 내갖고 아버지의 권위를 다시 한번 회복하려는 노력. 네, 위협하죠. 그 다음에 또 다음 수법이 또 있기는 해요. 그것도 아주 우리한테 익숙해요. 이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인데 궁금하시죠?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딘데? 네, 아까 2시 목소리 20분까지. 큰 거로는 성공을 못했어요. 아빠 맨날 그래서 이번엔 그랬는데 좀 글로 와. 약간 다른 방법을 씁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가족 학교 안에 시간에 들어오기 맞춰 위해서. 마중을 나간 남편. 그동안 아이들과 서먹하기만 했던 그는 좀 더 가까워지게 노력을 하려는 것이었다. 남편이 먼저 용기 내어 아들에게 말을 걸었다. 어제 아빠 너무 화냈지? 어?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아들은 말이 없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간 것은 휴대전화를 파는 가게. 그동안 잘해주지 못한 미안함에 예전부터 아들이 갖고 싶어 했던 것을 선물해 주려는 것이었다. 그래요? 난 이거 아유, 색깔도 이쁘고. 사준대. 이름하야 그 정도 선물 안 해주겠어. 선물 공세.
네. 아들이 전화기를 고르자 남편은 바로 구매를 결정했다. 그렇게 그는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애들이 왜 그러나 그러겠는데요. 선물 가지고 왔을 때 가족의 아들은 모습을 집에 보세요. 들어오자마자 아빠한테 받은 선물을 엄마한테 자랑했다. 아내는 이 상황이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었는데 너도 핸드폰이 있어? 너 번호를 또 하나 한 거야? 그 요금이 엄청 나올 텐데. 2년 계약이잖아. 이건 아빠가 낸대. 아들은 신이 나 있었다. 한참 좋아할 나이죠. 남편의 마음이 통한 걸까? 평소 엄마 곁에만 머물렀던 아들이 웬일인지 아빠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그렇지. 이런 거 가르쳐주면서 친해지거든요, 아빠하고. 그럼요.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아내는 말없이 구석진 자리로 약간 숨어버렸는데 배신감도 느끼겠어요. 갑자기. 아이들 몰래 숨죽여 울고 있었다. 좋아. 희한하죠. 아빠랑 아이들이랑 잘 놀려고 이렇게 뭔가 시도하고 있는데 부인은 뒤로 가서 울고 있죠. 네. 아유, 이게 그 여자가 안 다. 아내는 이 상황이 그저 한 거야? 그 요금이 엄청 나올 텐데. 아들은 신이 나 있었다. 남편의 마음이 통한 걸까? 웬일인지 아빠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그렇지. 이런 거 가르쳐주면서 친해지거든요, 아빠하고. 그럼요.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아내는 말없이 갑자기. 아이들 몰래 숨죽여 울고 있었다. 좋아서 우시는 건가요? 필요 없는 존재가 같이 느껴갖고 그냥 반대네요. 저녁상을 차린 아내가 아들을 불렀다. 밥 먹으라고. 그냥 가서 먹어 아빠랑. 하지만 아들은 선물 받은 전화기를 아빠랑 보느라 엄마가 만든 음식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데 무초밥 맛있게 해줬는데. 그러자 네. 엄마의 심리 보여요? 예, 본인은 아이들 통해서 정말 유일한 삶의 낙, 아이들이 나랑 연결되어 있고 난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고 이게 본인의 세상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아빠랑 연결되는 순간 울고 있죠. 사실 이게 굉장히 행복한 가족의 모습인데 실제로 그 가족의 모습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울고 있고 목소리도 굉장히 차분해지죠. 누구야? 예. 그전에는 뭐 했어? 이렇게 아이들하고 굉장히 명랑한 목소리가 나오다가 가라앉아 있어요. 이런 어머니의 심리는 뭘까? 요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하는 아내. 순간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셨어요. 아내는 식구들에게 어디 간다는 말도 없이 갑작스레 집을 나섰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아, 속상하신가 봐요. 아이들에게 우는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밖으로 나온 것이다. 가슴속에 있던 서름을 다 토해내려는 듯 그녀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아이들이 본인이 버틸 힘이었군요. 휴대폰 하나에 아빠한테 홀랑 그렇게 넘어갔다고 30분 넘게 생각하시나 봐요. 걸어 아내가 배신감 도착한 느끼죠. 곳은 한 음식점이었다. 사장님 나 지금 소주 한 병 줘. 그녀는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주문했는데 뭐가 그토록 답답했던 걸까? 왜 이렇게 무세요? 난 필요 없는 존재 같아갖고 거기 그게 아닌 거예요. 왜 저런 생각을 할까요? 집 안 나오면 죽을 것 같아서. 그만큼 힘든 상황에서 아이들이 아이들이 그냥 아빠랑 잘 지낸 건데 나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고, 예. 조금 문제가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버팀목이었던 거죠. 예, 그렇긴 한데. 지옥 같아갖고. 그게 아닌데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이들이 아빠와 다정 있는 모습에 충격을 받은 듯 그게 행복해 하셔야 아내는 될 텐데. 급격히 원래 그게 좋은 행동해졌다. 사인데. 아, 네. 거 아닐까요? 근데 지금 받아들이기 어려운가 봐요. 같이 행복해야 되는데 이게 편을 지어 행복하니까. 아들한테 조금 배신감. 아들이 어저께 푸르르 떨었거든요. 배신감을 느낀다고. 근데 아이들은 다 똑같죠. 뭐 사주면. 근데 지가 진짜 갖고 싶었던 거거든요. 저한테 사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함께 말을 못했어요. 근데 걔들 잘못도 안 했는데 나 혼자 서러워서 우는 거 그거 모습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을수록 아내의 생각은 극단적인 방향으로 흘렀는데 안심돼요. 안심돼. 이제 내가 떠나도 저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요. 예. 너무 극단적이네요. 이상한 이 방향은 방향으로 아니죠. 가죠. 나 얘기가. 없으면 애들이 안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탕에 좀 여유감이 있으신 또 아닌가 봐요. 예. 엄마라는 존재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나도 모르게 화가 나네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 사이에 아버지의 소외감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녀의 이런 부분이 이제 이 엄마가 2인 관계에서 4인민 관계로 전환이 안 된 사람의 특징인 거죠. 관계는 좋거나 나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예, 근데 나랑도 좋고 다른 제3자랑도 좋다라는 그 개념이 없는 거죠. 무기력함은 심각해 보였다. 여기까지. 노래방 좋아하니까 커라고. 네. 자, 이게 이제 우리 삼각관계 역동인데 굉장히 슬프죠. 그런데요, 이게 저는 절대로 그냥 이 부분만의 특징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가족 심리학을 연구를 해보면 아주 유니버설한, 아주 일반적인 가족의 역동이라는 거죠. 3인 관계가 아까 생각할 때는 아 그래 맞아 아빠가 또 엄마 속을 새기면 이렇게 되는구나 싶은데 실제로 보면 집집마다 들어가 보면 이 가족 구조가 다 있어요. 그리고 엄마들도 문제예요. 아버지 속썩이는 아내를 속썩이는 남편도 문제지만 어머니들도 문제가 있어요. 어머니들도 너무 자녀한테 집착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죠. 남편과 쉐어하지 않으려고 하죠. 공동의 부모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거이거나 아니면 주고 난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이런 게 이제 다 문제인 거고 여기에 가장 큰 피해자는 자녀인 거죠. 자녀인 거죠. 아까 제가 그 얘기 했을 때 여러분들 다 웃으셨어요. 너 엄마 간다. 그 얘기는 너 죽을래? 하고 위협하는 거다가 아이들이 크면 엄마 죽는 꼴 볼래? 했을 때 그냥 이모로서한 표현일 것 같은데 사실은 하고 있잖아요. 엄마가 난 떠나도 되겠다. 난 죽을 것 같다. 그냥 멘트 날리는 정도가 아니라 엄마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 심리인 거고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자녀한테 가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장난감 스르륵 놓고 다시 엄마한테 가야 돼요. 아빠랑 연결될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이제 아버지와 자녀 관계의 특징이라는 거죠. 마음이 좀 복잡해지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제가 즐겨 쓰는 가계도 그 그림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다 켜놓은 상태에서 안 돼서 다시.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 부부 사이에 부부 갈등이 있고 그래서 어머니가 자녀들한테 집착하는 관계.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아버지가 핸드폰 사주고 뭐 야단을 치고 별짓을 다 해서 어떻게 해서든 연결되더라도 결국은 아이들은 아빠를 미워해야 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유도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는 정말 밉대요. 30, 40대 상담하러 와서도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그 인간은 얘기하고 싶지도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나요? 하면 아주 어렵게 기억해내는 게 아버지가 나한테 뭔가 힘들게 했던 것보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힘들게 했던 이야기만 나와요.
이 사람들은 다 삼각관계에 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미움은 그냥 아버지가 나한테 서운하게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부모의 부부관계가 깨지면서 만들어진 현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그럼 아버지도 아내한테 잘 보여야 되고 어머니도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어머니도 좀 남편을 받아들이고 아버지 좋은 아버지가 되게 해야죠.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는 생각으로는 정답인데 심리로서는 찾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다 아는데 전 그게 잘 안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상담을 하면서 이제 그런 점들이 우리 상담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에요. 답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열게 할 것인가? 이 열게 하는 작업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설명적인 접근을 충분히 하는 거, 그리고 나서 실천적인 접근으로 돌아가는 거, 이런 것들인데 설명적인 접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자, 이렇게 된 경위에는 요게 들어있다라는 거죠. 요게 남편도 본인의 원가족에서 본인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상처가 있는 거죠. 남편이 하는 행동도 좀 미숙한 게 있죠. 본인이 노래방에 가서 다른 여자랑 같이 있던 말든 상관하지 말래요. 그게 말이 돼요? 근데 뭔가 그게 말이 되는 문화권에서 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이해가 돼야 되는 거고, 이 어머니가 갖고 있는 상처도 뭐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관계를 원해요. 애를 써요. 꼼꼼하게 다 챙기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나 뭔가 하나의 이렇게 삐끗 상처가 건드려지는 순간 완전히 막 손톱 발톱 다 나온 호랑이처럼, 뭐 매처럼 막 공격적인 모습으로 되는 게 있어요. 무슨 스토리가 이 안에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이해해 주면 그 행동이 조금 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그런 거 여러분들 좀 경험하고 싶으셔요? 한 장면만 그럼 더 보여드릴까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경험하면서 어떻게 풀어지는지 그것만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거 없애고 다시 부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상담을 받기로 한 첫째 날. 이들은 상담소로 가는 차 안에서도 그들의 마음만큼이나 거리를 두고 앉아 있었다. 이윽고 상담소에 도착한 부부. 차 안에서 말 한마디 나누자는 부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급기야 아예 아내는 돌아서셨어요. 벽을 보고 서 있을 만큼 둘의 관계는 심각하기만 하다. 그 관계는 행동으로 그대로 다 보여져요. 부부가 함께 상담을 받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 들어 따로 개별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우선 아내의 면담부터 이루어졌다. 옆에 있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싫어서. 얼굴 마주치면 그 사람 얼굴이 악마로 보여서.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신랑이 이렇게 의심나는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노래방을 갔을 때 여자랑 같이 끌어안고 노는 모습, 그걸 제가 직접 목격을 했고, 그런데 상담 도중에 알게 된 아내의 아픈 과거. 여자 문제로 부모님이 이혼한 것이다. 저 때문에 이혼한 거예요. 그게 가슴이 아파요, 부모님한테.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그때 당시에는 어렸으니까 반지를, 똑같은 반지를 사우디에서 2개를 갖고 왔는데 이모라고 소개를 시켜줬어요. 어떤 다른 여자가 있으셨군요. 예, 근데 봤더니 그 사람이 나중에 같이 사는 사람이 새엄마였어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아빠가 몰래 바람을 폈겠죠. 그쵸? 제가 거기에 말 대한 안 했으면. 죄책감을 많이 갖고 안 계시네요. 해요. 저 때문에 가정이 파탄된. 그런 자책감을 갖고 있군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간 나들이에서 아버지가 처음 보는 여성에게 반지를 선물하는 걸 보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참. 그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하자 부모님은 이혼을 했고,
아내는 오빠와 함께 아버지와 살게 되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얼마 안 돼 자식들을 버렸고 아이고. 남매는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1년이 지나서야 어머니와 다시 만나게 되었다. 엄마가 그랬어요. 만약 네가 얘기 안 했으면 아마 살았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그 얘기 들었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미웠어요. 그 당시 굉장히. 어떤 점에서 미우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그냥 엄마한테 얘기를 했을 뿐인데 애들은 솔직하니까요. 어린이로서 아무 생각 없이 어머니가 뽕대로 성숙하지 않은다 얘기하는데 그러시네요. 어머님은 어마어마하게 책임감을 우리 따님한테 미루셨네요. 예. 그리고 내가 엄마한테 짐이 되는 거야. 아유. 아유, 저 이쁜 엄마한테 딸을. 전화해서 엄마가 데리고 갔잖아요. 짐. 왜냐면 저 하나 더 먹이려면 그때 당시 여자가 애들 가리키고 벌어먹기 힘드니까. 근데 가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가슴 진짜 너무 아파요. 사랑을 받아야 할 나이였는데 그러니까요. 짐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너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나 하나만 없어지면 되는데 자꾸 그 생각밖에 나 하나만 죽으면 되는데 자꾸 그 몇십 년 생각만 혼자 하고 삭혀온 상처예요. 그냥 나 하나만 그냥 죽어버렸으면 그냥 계속 엄마한테도 엄마가 그렇게 하면 엄마한테도 화를 내. 너 내가 죽으면 되잖아 엄마. 제발 좀 그렇게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엄마한테만. 엄마한테도 그래요 제가. 엄마한테도 누구한테 또 엄마도 이거 가슴에 있는 거 말을 못하겠어요. 여기 나서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자기 존재감에 대해서. 그동안 저런 얘기를 털어놓을 기회도 없었겠죠. 버림받을 거란 두려움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아내. 하고 싶은데요. 안 돼요. 이 이야기 듣기 전에는 이해가 잘 안 되셨죠? 아내가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를까? 왜 저렇게 싸움을 걸까? 근데 지금 이야기 듣고는 어떠세요? 그럴만 했겠다. 하필이면 또 남편이 그 근거를 보인 게 반지잖아요. 아버지하고도 아버지, 엄마 모든 불행의 그 씨앗이 반지였는데 정말 전곡 그 상처 벌어진 데를 건드린 거잖아요. 여러분들 상처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쓱 지나가면 어때요? 그냥 누가 스쳐 지나갔나 보다 하지만 살이 벌어져 있어요. 아물지 않았어요. 저 안에 있는 속살이 다 보이는 상태에서 누가 쓱 지나가 봐요. 어떻게 돼요? 거기서 소리 안 지를 사람 있어요? 아파! 왜 건드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의 그 특징을 보고 아내는 공격적이야, 화가 많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찾아가서 이해하는 작업. 요거를 알고 나면 남편이 어떨까요? 네. 아, 그랬구나. 그건 당신한테 진짜 힘들었겠구나. 이걸 수용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작업들이 이제 설명적인 작업이고, 역시 이제 이 설명적인 작업은 반만 된 거예요. 다시 이제 실천적인 작업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자, 오늘 주제는 하여튼 아버지와 자녀 관계였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관계는 어머니와 자녀 관계가 다르다라는 거, 아이들한테 직접 좋은 행동, 뭐 핸드폰 사주고 뭐 사주고, 아니면 또 아버지들이 치사하게 이런 방법도 많이 써요. 용돈 다 끊어, 재산 안 줘, 니들 나한테 잘하면 국물도 없어, 이런 방법 써요. 그렇게 해봤자 점점 외로워지는 거예요. 점점 더 회복할 수 없는 왕따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번 그때 제가 공부할 때는 그래도 80년대, 90년대였으니까, 근데 아버지 그 인류 학자들이 사회 심리학자들이, 가족 사회 심리학 이런 연구자들이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점차 이 현대 사회는 아버지 부재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에이, 설마 아버지들이 없으면 어떻게 가정을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요즘 텔레비전 보면 진짜 아버지 부재 사회가 되고 있더라고요. 남자들만 모여가지고 하는 예능 프로가 얼마나 많은지. 예.
그래서 그분이 얘기할 때도 그랬어요. 이제 집집마다 들어가 보면 어머니와 자녀들로 형성된 가족과 또 다른 형태는 남자들만 모여서 사는 군집으로 되어 있는 가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딱 맞아떨어졌어요. 20년 뒤에, 20, 30년 뒤에. 근데 이건 이제 결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가족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드는, 거기서 고스란히 피해는 자녀한테 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오늘 포인트, 좋은 아버지는 누구의 작품이다? 어머니의 작품이다. 좋은 아버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와, 정답. 네. 그 다음에 어머니들, 여기 어머니들 많이 계시니까 어머니들한테도 정말 부탁드릴게요. 절대로 아이들한테 아버지 욕 안 하기,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안 하기.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해서 내 마음은 좀 풀렸는데, 그 배기 싫은 인간 좀 욕 좀 하고 나니까 후련한데, 아이들이 절반은 부정적인 자기 정체감을 갖게 된다는 거. 아이들은 엄마한테도 연결된 자기 정체감이 있지만 아버지하고도 연결된 자기 정체감이 있어서 절반은 난 나쁜 사람일 거야, 나는 잠재적인 가정 파괴자일 거야, 이러고 살게 된다면 그건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만 잘 염두에 두신다면, 자, 이해하셨죠?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서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